로마인의 이야기 2권 제4장 제2차 포에니 전쟁 중기. 이는 기원전 215년부터 211년까지 이야기인데, 로마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제4장 녹음의 초입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죠. 여기서 독자인 저로서는 로마인의 이야기책은 생각으로 문을 열게 된다고 했죠.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그 상황들을 스펙트럼처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깊이 빠져드는 매력으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 한니발이 되기도 하고 집정관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번에 계속 앞서 암시를 드렸던 스키피오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스키피오의 등장을 위한 남은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스키피오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장 제2차 포에니 전쟁 중기. 이는 기원전 215년부터 211년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 녹음한 거 다음부터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를 수비하고 있던 한 카르타고군 장군이 그 지역의 전투를 맡고 있는 전직 집정관 그라쿠스에게 사절을 보내 항복의 뜻을 전하고 항복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라쿠스는 이 말을 믿고 소규모 부대만 거느린 채 지정된 곳으로 갔다. 사방에서 습격해온 카르타고 병사들에게 그라쿠스와 부하 기병 전원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라쿠스의 노예 군단 병사들은 진영에 내던져진 총사령관의 목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스 그라쿠스는 칸나이 패전 이후 로마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노예가 대다수인 군단을 이끌고 과감하게 싸우는 어려운 일을 해낸 장군이다. 비록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로마에 대한 애국심 따위는 전혀 없는 노예들을 그는 채찍으로 다스리려 하지 않았다. 노예 군단으로 통칭된 그의 군단에서는 노예와 자유민이 전혀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 노예와 자유민은 같은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한솥밥을 먹고 같은 막사에서 자고 전리품도 평등하게 분배받았다. 노예 군단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이 무렵에는 그들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다. 베네벤토 전투에서 카르타고에 승리한 뒤 그라쿠사는 약속대로 그들 모두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군단에 남아 있겠다는 서약을 어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은 없었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인 그라쿠스에게는 충성을 바쳤던 것이다. 4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총사령관의 죽음. 그것도 속임수에 의한 무참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 사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기둥을 잃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절망이었다. 4년 동안 철석 같은 결속을 자랑해온 노예 군단은 총사령관을 잃은 순간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 로마 시민병이나 동맹국 병사 같은 로마 연합의 정규병들은 전투에서 패해도 반드시 진영으로 돌아왔다. 덕분에 로마군은 사상자 수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로마에서 2개 군단이나 되는 병사가 사라져버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라쿠스의 죽음과 노예 군단의 소멸은 이 군단에 속해 있던 장교와 소수의 정규병을 통해 로마에 알려졌다.
로마는 칸나이 패전 이후 줄곧 로마의 최전선에 섰던 4명의 장군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 4명 중에서는 그라쿠스가 가장 젊었다. 한니발 중심으로 본다면 한니발은 여전히 싸울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판을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듯 하죠. 로마를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로마는 이기고 있지 않았지만 지지 않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욱 가까운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로마는 결전을 피했고 그리고 그 선택이 이제는 전략이 아니라 체질이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을 더 들여다보죠. 이듬해인 기원전 211년 봄 소식과 함께 로마에 도착한 것은 시라쿠사 함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시라쿠사는 남국이기 때문에 마르켈루스는 겨울철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적의 식량이 바닥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시라쿠사의 도심인 섬을 공격할 태세는 겨울 동안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로마 육해군의 총공세 앞에서 시라쿠사는 단 며칠도 버티지 못했다. 주권을 가진 정부도 없어져 버린 시라쿠사에서 종전 교섭에 나설 사람도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곧 전투가 종결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투항 권고를 거부하고 싸워서 패배한 나라와 백성은 승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고대 전쟁의 관례이기도 하다. 마르켈루스는 부하 병사들에게 사흘 동안의 약탈을 허락했다. 마르켈루스는 평민 출신인데도 그리스어에 능통하고 그리스 문화에 대한 경외심이 강했다. 그는 시라쿠사에 있는 미술품과 공예품을 로마의 소유물로 모아서 이런 경우에 흔히 파괴되기 쉬운 예술품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 장군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수도 로마에서의 개선식을 수많은 미술품으로 장식한 최초의 로마 장군이다. 로마의 일반인들은 그것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 조형 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시라쿠사에서 가져온 이 전리품은 그때까지 로마인이 알고 있던 이탈리아 남부의 미술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했다. 시라쿠사의 500년 역사는 다른 도시 국가들의 500년과 달랐다. 전성기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그리고 카르타고도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500년이었다. 시칠리아의 동쪽 절반과 이탈리아 남부 일대는 마그나 그라이키아, 즉 대그리스라고 불렸는데 그 대그리스의 중심은 항상 시라쿠사였다. 플라톤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211년 이 시라쿠사는 독립을 잃고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마르켈루스는 시라쿠사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신체에 대한 약탈, 즉 노예화는 허용하지 않았다. 모든 시민은 자유민으로 남았다. 대신 소유지는 몰수되어 로마의 국유지가 되었다. 시라쿠사 시민들은 그 후 로마에서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시칠리아의 다른 속주와 마찬가지로 수확의 10분의 1을 로마의 조세로 바치게 되었다. 10분의 1의 직접세는 시라쿠사 참주한테 바치고 있던 것과 같았다. 늘어난 부담은 토지 임차료 뿐이었다. 한 해가 넘도록 로마군을 괴롭힌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 함락의 혼란 속에서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열중해 있다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로마 병사에게 살해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마르켈루스는 몹시 애석해 했다고 한다. 로마는 지난해에 이어 기원전 211년에도 모든 전선에 25개 군단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고 카푸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명의 사령관이 이끄는 6개의 군단이 확고부동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제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지만 시라쿠사가 다시 로마 쪽으로 넘어가 버린 지금 카푸아의 중요성은 전보다 더욱 커졌다. 한니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군의 철벽 같은 포위망에서 카푸아를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을 싸움에 끌어내는 것이라고 한니발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회화 병사들에게 나중에 뒤따라오라고 명령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군량과 최소한의 병력만 이끌고 카푸아를 향해 급히 북상했다. 그는 카푸아 근처에 느닷없이 나타나 로마군의 포위망을 급습했다. 그런데 이 불의의 기습도 효과가 없었다. 카푸아에 대한 로마군의 포위망은 카푸아만이 아니라 바깥쪽에서의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포위망을 공격함으로써 로마군을 싸움에 끌어낸다는 전략을 실행할 수 없게 된 한니발은 아군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대담한 승부로 나왔다. 이끄는 병력이 적기 때문에 적에게 들키지 않고 카푸아 포위망의 배후를 우회하는 데 성공한 한니발은 이제 로마군과 만날 위험이 없는 라티나 가도를 따라 수도 로마로 달려갔다. 부하들이 로마 성벽에서 4.5km 떨어진 지점에 수경지를 만드는 동안 그 자신은 기병대만 이끌고 라티나 가도를 따라 더욱 북상하여 로마 성벽이 보이는 곳까지 나아갔다. 성벽 근처에 이르자 그는 로마를 둘러싼 성벽을 따라 산책을 감행했다. 콜리나 성문까지 갔으니까 로마의 전체 성벽의 3분의 1을 둘러본 셈이다. 이 구간의 핵심은 계속 반복인 것 같죠? 로마는 결전을 피하고 또는 한니발은 고립되고 또는 병력과 지원, 항구, 보급이 점점 말라가고 전쟁은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라 지구전과 시간의 싸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이것을 다른 사례, 다른 도시, 다른 연도로 여러 번 겹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니발이 로마 성벽을 따라 걷는 장면은 군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전쟁 전체를 요약하는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는 가장 가까이 왔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기원전 390년에 갈리아인이 침입한 이후 179년 동안 로마의 수도에까지 적이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니발의 이 대담한 시위에는 로마인들도 심장이 멎어버릴 만큼 놀랐다. 성벽 위로 몰려나온 로마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백마를 탄 36세의 장군은 화살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거리에서 산책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를 둘러싼 성벽은 견고하여 1개 군단 정도의 공격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수도 로마에는 우연하게도 풀리아 지방에서 파견하기 위해 막 편성을 끝낸 2개 군단이 사령관인 집정관 갈바와 함께 있었다. 2개의 군단의 수도 방위군을 합하면 4개의 군단의 병력이 견고한 성벽 안에 주둔하고 있었던 셈이다. 급히 소집된 원로원에서 이제 64세가 된 파비우스 1세는 주장하기를 카푸아를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은 물론이고 다른 어디에서도
일개 군단조차 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구전법의 창안자는 한니발과의 대결은 절대 피하라고 집정관 갈바한테 충고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인 갈바는 병력을 성벽 밖으로 내보내기는 했지만 포전을 끝낸 로마군의 의도도 한니발과 마찬가지로 시위일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니발 군대와 충돌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규모 접전에 불과했다. 수도 로마의 방위군을 전투에 끌어내어 쳐부수고 거기에 경악한 카포와 포위군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달려오면 그 군대도 쳐부순다는 것이 한니발의 속셈이었지만 이 생각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로마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로마인들은 아이를 야단칠 때 문간에 한니발이 와 있다고 말하게 되었다. 기원전 211년 이 로마행은 그토록 강렬하게 로마를 무찌르고 싶어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온 한니발이 로마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 로마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 채 로마를 떠난 한니발은 남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카푸아를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한테는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길로 곧장 이탈리아 남부로 회군해 버렸다. 도중까지 와 있던 그의 본대도 총사령관을 따라 장하 발뿌리에 해당하는 칼라브리아 지방으로 되돌아갔다. 한니발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카푸아는 그 후 얼마 동안 장렬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함락되었다. 이 전투 중에 로마군 사령관의 한 명인 전직 집정관 풀케르가 전사했다. 함락된 카푸아는 국내 자치권도 잃어버리고 동맹국에서 속주로 격하되었다. 시민들은 노예가 되지는 않았지만 카푸아가 로마를 배신한 것은 피로스 왕에게 로마가 고전하고 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로마에는 100년 동안 두 번이나 배신한 카푸아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로마는 카푸아에 대해서는 시라쿠사보다 한층 더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카푸아의 지도층 인사 70명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리하여 로마는 칸나의 패전 이후 한니발 쪽으로 돌아선 이탈리아 남부의 3대 도시 가운데 시라쿠사에 이어 카푸아도 탈환했다. 이제 남은 도시는 타란토뿐이었다. 시라쿠사 탈환이 시칠리아 학보로 이어졌듯이 카푸아 함락은 감파니아 지방에 대한 로마의 걱정을 깨끗이 없애주었다. 이제 로마는 한니발의 거점이 된 지 오래된 이탈리아 남부로 전선을 전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로마는 한니발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3쪽에서 255쪽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는 사실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로마는 여전히 결전을 피했다. 결전을 피했다. 정면 충돌을 회피했다. 소모전과 고립을 택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파비우스 전략의 최종 정리죠. 두 번째, 한니발은 군사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전략적으로 막혔다. 이는 보급 문제와 병력 보충 불가, 이탈리아 도시들의 제한적 협조 등과 로마 동맹망 붕괴 실태를 들 수 있죠. 이길 수는 있었지만 끝낼 수는 없었다의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로마 편이었다라고 생각해보죠. 병력은 이제 회복이 천천히 되었죠.
재정비, 정력되고 시민 동원력이 원활해졌고 지중해 패권을 유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쟁은 길어질수록 로마가 유리해졌다 등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도 위에서 멈춰선 한니발, 남부 이탈리아, 움직이지 않는 군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멀리서 버티는 로마라고 생각하면 마치 성문 닫힌 도시나 병력 재편 등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시간의 흐름이다 라고 본다면 이는 계절의 변화와 병사 수가 감소되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죠. 네 번째로 결전 없는 전쟁, 이는 서로 마주보되 칼을 들지 않았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무너지는 가능성. 왜 그러냐면은 보급선의 차단이라든지 원활하지 않은 점, 동맹 도시들의 변화,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고, 여섯 번째로는 조용한 결론으로 승자는 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기원전 211년은 온통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느낌을 주었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예상치도 못했던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난 이후 계속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로마 전선에서 유일하게 좋은 소식만 계속 보내온 에스파냐 전선이 괴멸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원전 218년에 한니발에게 론강 도강을 허용한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는 마르세유까지 데려간 병력을 동행했던 동생 그나이우스에게 주어 예정대로 에스파냐로 보내고 자신은 이탈리아로 돌아와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니발과 로마의 제1회전이 된 티치노 기마전에서 패배하고 중상까지 입었다. 로마는 상처가 나은 코르넬리우스를 다시 에스파냐로 보냈다. 에스파냐에서 동생과 합류한 코르넬리우스의 임무는 한니발의 배후지인 에스파냐를 공격하여 에스파냐가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에게 지원 부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로마는 한니발이 자기 집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쳐들어오자 이 침입자를 쉽게 격퇴하기가 어려운 이상 침입자에 대한 외부의 보급을 차단함으로써 담장 안에서 침입자를 고립시키려고 했다.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11년까지 8년 동안 에스파냐 전선을 담당한 코르넬리우스 형제, 처음에는 동생 그나이우스가 혼자서, 그리고 얼마 후에는 형 푸블리우스도 함께는 로마가 트레비아, 트라시메노, 칸나이 등 한니발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어진 임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 8년 동안 한니발은 9살 때부터 자랐고 그가 속한 바르카 가문의 사유 식민지라는 느낌이 강했던 이 에스파냐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 코르넬리우스 형제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와 카르타고 세력의 국경이기도 했던 에브로강 연안의 타라고나에서 본거지를 두고 전투 개시기인 봄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에브로강을 건너 남쪽으로 쳐들어갔다. 이들 형제는 로마가 그들에게 맡긴 2개의 군단을 양분하여 각각 1개의 군단씩 이끌고 대규모 전투보다는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함으로써 에스파냐의 카르타고 세력을 침식하는 데 성공했다. 기원전 212년 가을에 자연 휴전기가 다가왔을 무렵 코르넬리우스 형제는 카르타고 세력하에 있던 에스파냐의 3분의 1을 평정한 상태였다. 사령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귀국도 하지 않고
계속 싸워서 얻은 성과였다. 카르타고 본국은 에스파냐의 이런 상황을 몹시 걱정했다. 한니발이 있는 이탈리아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한니발의 막내 동생 마고를 지원 부대와 함께 에스파냐로 보냈을 정도다. 또한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에 대한 지원은 제해군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해군의 방해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갈 수 있는 에스파냐에 대한 지원은 위험도 적었다. 그리고 광산이 풍부한 에스파냐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은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타당한 계속 투자였다. 이것은 카르타고 본국의 국내파까지도 납득하고 있었다.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은 마땅히 한니발에게 보내줘야 할 것까지도 모두 에스파냐에 투입되었다. 카르타고는 용맹 제도를 전통으로 하는 나라다. 따라서 카르타고의 지원은 에스파냐의 용병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 시기 로마에는 에스파냐의 로마군을 증강할 여유가 없었다. 코르넬리우스 형제는 두 개 군단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고 연전연승을 거두었다고는 해도 전투의 연속은 병력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로마군은 용병을 고용하는 관습이 없었다. 코르넬리우스 형제는 지극히 로마적인 방식으로 병력을 보강했다. 원주민을 돈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복한 땅의 원주민과 참전을 조건으로 한 동맹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하지만 에스파냐의 원주민은 로마 연합에 가맹한 지 오래된 이탈리아 중부의 에트루리아인이나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인과는 달랐다. 눈앞에 그 말을 내보이면 로마와의 동맹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곤 했다. 얼핏 보기에는 눈부신 정가를 계속 올린 것처럼 보인 에스파냐 전선도 기원전 212년이 끝날 무렵에는 현지 병력의 배신으로 골치를 앓는 상태였다. 이듬해인 기원전 211년 금화의 힘으로 증강된 카르타고군은 병력을 셋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제1군은 한니발의 동생 하스두루발이 이끌고 제2군은 한니발의 막내 동생 마고가 이끌고 제3군은 카르타고 본국에서 파견된 시스코네가 이끌었다. 두 개의 군단으로 세 개의 군단과 대결하게 된 로마에서는 멈추지 않는 출혈처럼 현지 병력의 탈주가 계속되었다. 로마군의 이 같은 병력 감소가 카르타고군의 병력 증대로 이어진 것은 물론이다. 이것은 코르넬리우스 형제가 방치할 수 없는 사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병력을 둘로 나누어 싸우는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기원전 211년 초여름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가 이끌고 있던 군단에서 한꺼번에 7,500명이나 되는 에스파냐 병사들이 탈주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푸블리우스는 밤중인데도 당장 그들을 추격하기로 결심했다. 탈주병이 카르타고군과 합류하기 전에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동이틀 무렵 로마군 앞을 가로막은 것은 탈주병을 맞으러 와 있던 누미디아 기병대였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카르타고에 고용된 누미디아의 왕자 마시니사였다. 누미디아 기병대는 용감하게 싸웠고 로마군이 여기에 응전하고 있던 동안 마고가 이끄는 카르타고군까지 싸움에 가담했다. 때마침 가까이에 있던 하스두루발도 싸움터에 도착했다. 숫자로 완전히 열세인 로마군은 퇴로까지 차단당한 채 괴멸하고 말았다. 사령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도 장렬하게 전사했다. 로마군을 쳐부순 카르타고 제2군은 조금 떨어진 곳을 행군하고 있었다. 행군하고 있던 그나이우스의 1개 군단을 습격했다. 이 로마군도 3배나 많은 적의 공격을 받고 아군과 운명을 같이 했다. 기원전 222년에 집정관을 지낸 바 있는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도 전사했다. 패잔병을 규합해야 할 장교가 모두 전사한 상태에서
백인 대장 한 명이 패잔병을 이끌고 에브로강 북쪽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에스파냐에서 로마군의 병력은 단번에 3분의 1로 줄어들고 말았다. 또한 패잔병들이 에브로강 북쪽의 타라고나로 도망쳐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코르넬리우스 형제가 8년 동안 이룩한 성과는 모두 도로암이 타불이 되어버렸다. 이 소식은 이탈리아의 한니발에게도 전해진 모양이다. 시라쿠사를 잃고 카푸아마저 잃어버린 한니발에게는 낭보였던 게 분명하다. 한니발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식은 로마에는 나쁜 소식이다. 로마는 한니발에 대한 보급로 하나가 열려버린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었다. 카푸아 함락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긴 원로원은 예비사령관 가운데 클라우디우스 네로에게 1만 명의 병력을 주어 에스파냐로 급파했다. 클라우디우스 네로는 로마에서 손꼽히는 명문 귀족 클라우디우스 가문에 속해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남자들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격 때문에 민중한테는 인기가 없었지만 전쟁터에서는 속전속결형인 장군을 많이 배출했다. 게다가 네로는 과감한 전법을 장기로 삼는 마르켈루스 밑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다. 네로는 괴멸한 거나 다름없는 에스파냐에 들어가자마자 한니발의 동생인 하스드루발을 추격하여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상대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은 위인이었다. 네로에게 쫓긴 하스드루발은 강화를 제의했다. 네로는 이 말을 듣고 얌전히 기다렸지만 날이 밝고 보니 강화를 교습하겠다던 상대는 휘하 병력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 사건으로 로마 원로원은 에스파냐 카르타고군을 상대하는 총사령관으로서 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클라우디우스 네로는 그의 겨울조차도 에스파냐에서 보내지 못하고 로마로 소환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에 네로는 그를 속인 상대에게 완벽한 서륙전을 펼치게 된다. 에스파냐 전선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 전선을 담당한 총사령관으로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니발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된 로마에는 다른 전선에 투입해도 좋은 장군이 남아있지 않았다. 에스파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총사령관을 쉽게 바꿀 수도 없었기 때문에 파견되는 사람은 에스파냐에 오랫동안 눌러 앉게 된다. 게다가 그 사람은 패배를 맛보고 자기가 떨어져 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전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장군이어야 한다. 이 에스파냐 전선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원로원도 총사령관 인선에 고심하고 있었다. 스키피오의 등장 부분이네요. 이 중기 전체는 사실 전개가 아니라 조건 누적 구간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조건들이 누적되는 구간이요.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이 구간에서 계속 같은 말을 다른 각도로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로마는 왜 스페인 전선을 포기할 수 없는가? 로마는 왜 보낼 만한 장군이 없는가? 왜 제도적으로도 인물적으로도 막혀 있는가? 그래서 결국 스키피오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는 구조. 즉,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지 않고 같은 결론을 다른 논거로 덧칠하고 있었거든요. 왜일까요? 그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역사서에서 자주 쓰는 방식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독자가 알았어 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즉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거의 같은 말처럼 보이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그 이유는 3가지 정도 추려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논점이 하나뿐인 중기. 하나뿐이다. 자, 보세요. 자, 이 중기의 핵심 명제는 단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스키피오의 등장은 천재의 출현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가 만든 필연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바로 전 제목에서도 붙였죠. 로마가 시스템으로 전쟁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붕괴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증명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자, 군단 수나 또는 연령 규정, 법적인 자격, 시민 여론, 귀족 정치의 한계, 기존 장군들의 소진, 이런 모든 몇 가지들이 전부 같은 결론을 향한 증거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시간이 흐르는데 상황은 안 변한다는 연출을 보죠. 이건 서술 기법이기도 하지만요. 해가 바뀌고 또는 전선은 유지되고 또는 인물은 바뀌었는데 또는 결정은 계속 미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는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답답함 자체가 저자가 의도한 감정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막혔구나. 이건 누구 하나 튀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네.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스키피오의 등장. 나이도 차지하는 한 젊은이가 원로원 안으로 들어왔다. 64세의 파비우스나 59세인 마르켈루스의 눈에는 풋내기처럼 보였지만 24세의 이 젊은이는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고 자기 이름을 댔다. 그리고는 에스파냐에서 전사한 선친의 뒤를 이어 자기를 그 전선의 총사령관으로 삼아 에스파냐로 파견해달라고 부탁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대부분 젊은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이의 관직 경험은 1년 전에 안찰관을 지낸 것뿐이고 실전 경험도 17세 때 아버지 밑에서 처음 출전한 티치노 전투와 2년 뒤인 19세 때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 밑에서 치른 칸나의 전투뿐이었다. 30세가 넘어야 자격이 있는 원로원 의원도 아니었다. 원로원 의원도 아닌 자에게 전략 단위인 2개 군단의 총지휘를 맡긴다는 것은 공화정 로마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이 젊은이의 행동은 파비우스 같은 철저한 공화정주의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2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이다. 로마에서는 겨울이 선거철인데 자격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안찰관에 젊은이의 형인 루키우스가 출마했다. 하지만 평범한 재능밖에 갖지 못한 루키우스는 안찰관에 당선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형제의 어머니는 날마다 신전을 참배하여 신들에게 아들의 당선을 빌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만약 우리가 둘 다 안찰관에 당선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푸블리우스가 자격 연령에 미달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뻐서 울겠지. 선거일이 되자 젊은이는 아무 장식도 없는 새하얀 토가를 걸치고 어머니 몰래 아침 일찍 집을 빠져나왔다. 로마에서는 장식이 없는 새하얀 토가를 걸치고 투표 장소인 마르스 광장의 연단 위에 서면 입후보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된다.
선거 연설 같은 것은 없었다. 연단 위에 형 루키우스와 나란히 섰을 뿐인데도 젊은이는 당장 유권자인 시민들이 지르는 환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백인대 켄투리아가 뜻을 통일하고 그 결과를 합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투표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만장일치로 안철간에 뽑혔다. 연단에 나란히 섬으로써 자기를 뽑으려면 형도 함께 뽑아야 한다는 뜻을 보여준 덕분에 당선이 의심스러웠던 루키우스까지 당선되었다. 청년 스키피오는 유난히 빛나는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 전부터 시민의 절대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선거위원장이기도 한 호민관이 자격 연령의 미달이라는 이유로 스키피오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22세의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시민이 내가 안찰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안찰관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영공서열을 중시하는 공화정주의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시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이리하여 자격 연령의 7세나 모자란 안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공화정 로마의 최하위 관직인 안찰관이라면 눈을 감아 줄 수도 있다. 두 개 군단의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대임은 집정관이나 법무관한테만 허용되어 있었다. 두 관직 모두 자격 연령이 40세였다. 관직에 취임하는 이듬해에는 스키피오도 25세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7세가 아니라 15세나 모자랐다. 로마는 이듬해인 기원전 210년에는 모든 전선에 21개 군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지휘하려면 11명의 사령관이 필요했다. 10명까지는 결정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40세 이상이었다. 에스파냐 전선의 사령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직책을 맡기기에 적합한 40세 이상의 장군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원로원은 본인이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맡겨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구나 아버지와 숙부의 원수를 갚고 싶다는 소원을 차마 뿌리칠 수도 없었다. 젊은이의 선친과 숙부는 원로원 의원들이 동료이기도 했다. 젊은이의 뜻을 받아들인 데에는 조국을 위해 먼 에스파냐에서 전사한 그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로원이 이 25세의 젊은이에게 에스파냐 전선을 일임한 것은 아니었다. 법무관 경험도 없는 그를 전직 법무관으로 임명하고 두 개 군단을 이끄는 데 필요한 절대 지휘권을 주긴 했지만 이 대권을 받은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원로원은 그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감찰관을 에스파냐로 가는 젊은이한테 딸려 보내기로 했다. 감찰관은 실전 경험도 많고 나이도 부족하지 않은 실레루스였다. 젊은 총사령관이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하면 당장에 실레루스가 그를 대신하여 총지휘를 맡도록 되어 있었다. 원로원의 결정은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한니발을 상대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로마인에게 스키피오의 젊음과 패기와 대담한 행동력은 구원이기도 했다. 이리하여 제2차 포에니 전쟁의 무대에 또 한 사람의 천재적인 장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수제자가 한니발이라면 그 한니발의 수제자는 바로 이 스키피오가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알렉산드로스는 제자의 재능을 시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의 행운이기도 했지만, 한니발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가 제4장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중기 이야기였는데요. 제 느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 소견을 이렇게 얕은 지식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세히 몰랐는데 책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소견을 좀 넣고 제 의견이나 느낌 같은 거를 의견을 좀 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어줍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키피오 등장까지 읽었는데요. 여기까지의 느낌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고 난 느낌은 아직 스키피오에 대한 내용보다는 스키피오는 이제 등장이죠. 중기의 진짜 주인공은 스키피오는 중기 말에 등장을 한 거고 정말 주인공은 로마 공화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공화정 즉 원로원, 법 또는 관습, 귀족 정치, 시민 여론 등이 이게 전부 동시에 고장나 있는 상태를 아주 길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기는 사실은 스키피오 등장 전의 로마 붕괴 보고서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이 책은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벽을 계속 다른 각도에서 들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벽이 중기 마지막에서 스키피오로 깨지는 순간이 중기 마지막이 되겠지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제5장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 후기, 이는 기원전 210년부터 기원전 206년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인데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